전종철의 전격 시사. 안녕하세요. 전종철의 전격 시사 진행을 맡은 전종철 기자입니다. 의대 교수 집단 사직과 전공의 면허 정지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전공의 면허 정지 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빠른 시일 안에 의료계와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는 전공의 압박을 일부 중단한 것과 협의체 구성을 제한한 부분은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인다면서 다만 진행 중인 의대 증원 조치를 중단하고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130여 명의 사망자를 낸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와 관련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배후로 지목한 반면 미국은 극단주의 무장 세력 IS 소행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서울 지역 격전지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낙동강벨트 격전지에서 각각 지지를 호소합니다. 오늘 방송에선 후보 등록 이후 총선 관련 현안 자세히 짚어보고 정부의 노인 종합 대책을 이길 보건복지부 1차관으로부터 들어봅니다. 3월 25일 월요일 전종철의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전종철의 전격 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에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뉴스브리핑 우정아 기자의 일주일 휴가로 이번 주는 KBS 보도본부 최대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의대 증원에서 촉발된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어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의료계 인사들을 면담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 전국 의대 교수들은 오늘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술과 외래 진료를 줄이기로 했었는데요. 이런 상황을 하루 앞둔 어저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50분 정도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 회장단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간담회는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 제안으로 성사됐고 한 위원장은 간담회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국민들의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 간 건설적 대화를 중지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의료계도 정부의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말씀을 저에게 전했다며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답변드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이 중재 역할을 맡은 모양새인데 간담회 직후에 용산 대통령실에 의료 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 행정 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달라 이런 걸 요청했고 또 대통령이 받아들였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서 국민의힘 수도권 출마 후보자들을 중심으로 의료 공백 해결을 위해서는 당 지도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계속 요구를 해왔었는데 아마도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면 총선에 큰 악재가 될 거란 우려가 커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사실 어제 오전만 해도 대통령실 분위기는 완강했습니다. 네. 전공의 복귀와 의대 교수 집단행동 중단을 촉구하면서도 타협은 없다고 했는데요. 어제 성태현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KBS 1호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행정적 처분이나 사법적 처분이 나가지 않는 걸 희망하지만 법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 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요청을 받으면서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서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달라고도 했습니다. 이 한 위원장의 요청을 전폭 수용한 모양새 있는데요. 다만 대통령실은 이런 조치가 의대 정원 증원 조치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주무부처 보건복지부도 의료계와의 대화 준비에 착수를 했죠? 예, 이번 주부터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유연한 처리 지시가 나오자 바로 후속 조처에 들어갔습니다. 복지부는 조금 뒤 오전 8시 30분부터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관련 조치를 논의합니다. 이 관건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대화에 응할지 여부인데요. 대화 움직임과는 별개로 증언 철회는 없다고 못 박으면서 의료계는 당장 큰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저께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회의에 참석했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의장은 어젯밤 SNS를 통해 현재 기류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듯한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오늘부터 집단 사직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던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에서도 여전히 사직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과로 문제로 인해서 오늘부터 의대 교수들이 52시간 근무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외래 진료와 수술의 축소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22대 총선 후보자 등록이 마감됐는데 39년 만에 최저 경쟁률이었다고 하네요. 네, 약간 좀 의외인 것 같은데요. 지역구 후보를 낸 정당이 21곳이고 전국 254개 지역구에 모두 699명의 후보가 등록하면서 지역구 평균 경쟁률은 2.8대 1로 지난 12대 총선 이후 3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4.5대 1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세종, 전남 순이었습니다. 경남은 2.31대 1로 경쟁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지역구 중에서는 서울, 종로가 7대 1로 지난 총선에 이어 이번에도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네. KBS가 비례대표 소수정당 난립으로 선관위가 140억 원 들여서 준비한 신형 투표지 분류기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보도를 해드린 바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무용지물이 될 처지에 놓였다고요? 예,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이 38개, 후보자 수는 모두 253명으로 경쟁률이 5.5대 1입니다. 이 비례대표 투표용지 길이를 봤더니 51.7cm로 역대 가장 길었습니다. 34개 정당까지만 들어가야 길이가 46.9cm가 되면서 신형 용지 분류기를 쓸 수 있는데 결국 길이가 더 늘어나 버리면서 146억 원을 들인 기계가 무용지물이 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100% 수개표로 합니다. 이 비례대표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에는 이 주한미군 사격장 폐쇄 등을 주장한 진보당 정혜경 전 경남도당 부위원장,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사면 복권을 주장했던 전종덕 전 민노총 사무총장 등이 당선 안정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 후보인 김희상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의장은 횡령과 폭력 전과가 있는데도 당선권인 10번에 배치됐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경우 2번을 받은 조국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3심을 앞두고 있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황운하 의원도 앞번호를 배정받았습니다. 네. 많은 비례 정당들이 후보를 냈는데 어떻게 해야지 그 의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좀 복잡한데요. 비례대표 의석을 얻으려면 정당 득표율 3%를 넘기거나 지역구 5석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준연동형 비례제에서는 이 정당 득표율을 계산해 300석을 나누고 이 중 지역구 당선을 통해 획득한 의석 수를 제외한 나머지 절반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받게 됩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선 비례의석을 노린 35개 정당 가운데 5개 정당만이 의석을 얻었습니다. 네.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이 홍콩 ELS 분쟁과 관련해서 은행이 손실 일부를 부담하라는 분쟁 조정안을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중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우리은행이 금감원 안을 수용하기로 했네요. 예, 금감원의 공고안을 보면 투자자의 나이나 목적 등에 맞지 않게 팔았다면 금융사가 손실액의 일정 비율을 배상하라는 겁니다. 배상 비율이 주로 20에서 60%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중은행 가운데는 처음으로 우리은행이 금감원 공고를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달 만기가 돌아와 손실이 확정되는 투자자부터 배상 논의에 들어갑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조정 비율에 대해
고객별로 협의를 거친 뒤에 결정될 사안이기 때문에 20에서 60% 범위는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네. 우리은행이야 ELS 판매 규모가 가장 적은 만큼 부담 없이 빨리 안을 내놓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관건은 역시 다른 은행들이 얼마나 따라올지 여부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 하나와 농협 등 다른 은행들은 이 금감원안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논의할 이사회 일정을 이번 주에 일제히 잡아놓았습니다. 지난 11일 금감원이 제시한 분쟁 조정 기준안을 바탕으로 은행들이 추정한 배상 규모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이런 손실을 충당금 등의 형식으로 1분기 실적에 반영하는 것을 승인하게 됩니다. 결국 최대 관심은 홍콩 ELS 상품을 가장 많이 판매한 KB국민은행의 결정입니다. 8만 건에 육박하는 사례별로 배상 비율과 액수를 따져보는 것만 해도 시간이 걸리고 배상額도 커서 결정이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물론 은행이 금감원 안을 받아들여도 투자자와의 조정에서 진통이 또 예상됩니다. 이 홍콩 ELS 투자자들은 손실액 전액 배상을 대부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프로야구가 지난 토요일 개막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경기가 류현진 선수의 국내 복귀전 LG와 하나전이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개막전이 열린 5개 구장에 10만 명이 넘는 관객이 몰렸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가장 관심을 끈 건 12년 만에 KBO로 복귀한 류현진 선수가 등판한 LG와의 개막전이었습니다. 경기 2시간 전부터 잠실 야구장에 관중이 몰렸고 특히 이 복귀전 상대가 디펜딩 챔피언 LG로 결정되면서 표는 순식간에 매진됐습니다. 특히 하나 팬들의 설렘과 기대가 남다랐는데요. 12년 만에 하나로 복귀한 류현진은 단 9개의 공으로 1회를 틀어막았지만 2회 말에는 신민재 선수에게 2타점 적시타를 맞고 흔들리다가 팀이 2대2로 맞선 4회엔 문현빈 선수의 뼈아픈 실책으로 순식간에 3점을 더 내줬습니다. 류현진 선수는 결국 3과 3분의 2이닝 동안 5실점하며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네. 올 시즌엔 어떤 팀이 가을 야구 티켓을 거머쥘 것으로 전망을 하세요? 네, 그 KBS가 통계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게 WAR이라는 이 통계 수치가 있습니다. 대체 선수와 비교해서 팀에 몇 승 정도를 기여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인데 이 선수별 팀 공헌도를 구하는 객관적 지표로 보통 꼽히고요. 팀 성적을 예상하는 기준으로도 통합니다. 구단마다 WAR을 구하는 공식이 달라서 KBS는 2개 구단의 자료를 통해 팀별 WAR 평균을 내봤더니 지난 시즌 1위였던 LG 트윈스가 1위를 그대로 지켰고 이 단단한 선수층을 자랑하는 기아와 KT가 뒤를 이었습니다. 여기에 4위에는 하나가 깜짝 자리를 잡았습니다. 5위는 두산이었고요. 그 하위 5개 팀을 봐봤더니 SSG가 6위, NC가 7위, 롯데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9위는 삼성, 최하위는 키움이었습니다. 흥미로웠던 건 만년 하위 팀이었던 하나가 4위로 뛰어오른 건데요. 그 류현진 선수의 복귀 덕분에 4위로 뛰어올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춰서 여러 억측을 불러왔던 영국 왕실의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빈이 암투병을 고백했다고요. 네, 그 영국 왕실의 윌리엄 왕자 부인인 미들턴 왕세자빈이 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현지 시각 22일 왕세자빈은 소셜미디어 공식 계정에 올린 영상 메시지에서 지난 1월에 런던에서 중요한 복부 수술을 받았고 당시에는 암이 아닌 것으로 여겨졌다며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수술 후 검사에서 암이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의료진은 자신에게 예방적인 화학 치료를 받도록 조언했고 현재 그 치료의 초기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왕세자빈은 지난 1월 16일 런던 병원에서 복부 수술을 받고 2주 정도 입원했으며 이후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여러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왕세자빈은 암의 종류나 단계 등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왕세자 측인 켄싱턴 군은 더 이상의 개인 의료 정보는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사생활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대수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금 시각 7시 34분입니다.
전종철의 전격 시사 출근길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까지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우산 챙겨 나가셔야 되겠고요. 따라서 오늘 하늘도 흐리고 아침 기온은 그래도 구름이 뒤덮여서 이불 효과를 내서 높은 편이긴 한데요. 낮부터는 어제보다 기온이 3도에서 최고 10도가량 뚝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비는 우선 아침부터 강원 영동에 내리기 시작하겠고 오전에는 전남 해안, 오후부터는 그 밖에 전국으로 내려 내일 오전까지 우선 대부분 이어지겠고요. 일부 내륙과 강원 영동 그리고 산지 또 일부 남부지방은 내일 오후까지도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은 제주도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예상 강우량 이틀간 대부분 5에서 40, 제주는 20에서 60, 산지 최고 80mm 이상이고요. 눈이 많이 내릴 것으로 예보된 강원 태백과 산지 대설특보 오늘 밤 내려질 가능성 높고 내일까지 최고 15cm 이상의 눈이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14도로 어제보다 10도가량 뚝 떨어지겠습니다. 대부분 어제보다 기온이 낮아 대구가 부산과 함께 13도, 세종 12, 강릉은 9도에 그치겠고요. 오늘 대기질은 괜찮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12.3도입니다. 전종철의 전격 시사 출근길 날씨 정보 최영우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KBS 교통정보센터의 정현정 씨가 정리합니다. 네, 월요일 출근길 정체가 비교적 빠르게 시작됐습니다. 고속도로도 정체 구간과 사고 구간이 모두 많아서 주의가 필요하겠는데요. 먼저 서해안 고속도로입니다. 서울 방향으로 무안 4터널 부근 2차로인데요. 승용차 사고 처리하고 있고요.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이어서 막힙니다. 반대 목포 쪽으로는 금천에서 막히다가 순산터널에서 용담터널까지 제속도 못 내고요. 팔곡터널에서는 승용차 사고 있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양산에서 정체고요. 칠곡분기점에서 천천히 갑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는 잠원에서 서초까지와 죽전에서 수원까지 제속도 못 내고요. 천안휴게소에서는 고장난 승용차가 서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은 안산요금소에서 승용차 사고 처리하고 있고요. 반대 인천 쪽으로 북선에서 부곡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전종철의 전격 시사. 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23 자료에 따르면은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40.4%로 나타났습니다.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40%에 이를 정도로 노인 소득 빈곤율이 높았는데요. 노인 천만 시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노인 실태와 개선 과제를 이길 보건복지부 1차관과 함께 짚어봅니다. 차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셨어요. 방금 제가 이제 OECD 자료를 잠깐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갖고 있는 노인 빈곤 실태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데이터 갖고 계세요? 예, 저희가 사회부장 행정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31개 정부기관에 570개 정보를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해보니까 그 여성분들이 남성분보다도 1.5배 정도가 더 가난하시고 평균적으로 우리 그 국민들이 1,700만 원 정도 소득이 있으신데 우리 빈곤 노인들은 804만 원 정도밖에 안 되시고요. 네. 또 하나가 우리 전체로 보면 이 부동산이라든지 토지 같은 경우가 30.4% 가지고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더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55%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부동산은 있지만 소득이 안 되는 그런 면이 있어서 좀 아쉬운 면이 좀 있습니다. 어쩌면 세금만 더 나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죠? 예.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정책 과제가 마련돼야 할 겁니다. 정부가 최근에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민생 토론을 열었죠. 주로 어떤 내용을 논의했습니까? 예, 지난 22일 날 제가 금요일 날 열었는데요. 사실 하나로 말씀드리면 어르신에 대한 존경과 예우였었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가 60년대 얼마나 가난했습니다. 국민소득 80불인데 정말 어르신들이 헌신하고 희생해서 이만큼 훌륭한 나라가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 어르신들에 대해서 예우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이 대책 같은 경우도 어르신들이 건강할 때는 뭘 하고 또 아프실 때는 뭘 우리가 해야 될지를 좀 논의했고 우리가 또 이 가요 무대 하시는 우리 김동원 아나운서님께서 또 사회를 또 봐주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아주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네, 아주 매끄럽게 정말 잘하시죠.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저희 이 업계에서는 레전드입니다. 예. 우리나라 고령화 진행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궁금하고요. 특히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은 지금과 어떤 게 얼마나
달라지게 되는 겁니까? 달라집니다. 올해 2월 달에 저희가 981명 말만 명의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네. 매년 660만 명 정도 늘어나게 되어 있고요. 금년에 아마도 1천만 명이 되고 내년에 전체 인구의 20%가 되는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그런데 보통 14%에서 20%까지의 그 속도를 얘기하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50년이 걸렸거든요. 근데 가장 가까운 일본도 10년이 걸렸는데 우리는 7년밖에 안 걸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게 되면 정말 너무 빨리 되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좀 부족한다는 그런 것이겠고요. 예를 들면은 우리 어르신들 기대 수명이 우리 84세입니다. 네. 그런데 건강한 나이는 71세거든요. 13년이 앞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이제 간병비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 어르신들을 잘 또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부양 부담 때문에 연금 개혁이 나오게 돼 있고 네. 85세가 되면 40% 정도가 치매에 걸리십니다. 그래서 치매에 대한 대책도 함께 해야 될 것이 저희의 가장 큰 과제가 되겠습니다. 네. 간병비하고 치매 얘기는 좀 이따 좀 자세하게 여쭤볼게요. 예, 예. 어르신들의 이제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현안이 있지만 무엇보다 먹고 사는 문제 이게 가장 우선일 겁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고물가로 예. 장보기가 겁난다 이런 분들 많고요. 또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에서도 식사 제공이 충분치 않다 이런 얘기도 이제 들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들이 강구되고 있습니까? 예, 그날 저도 원주에는 반곡 경로당에 다녀왔습니다. 네. 그랬더니 거기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이 이게 3일밖에는 식사를 못 하신다는 거예요. 네. 월수금 정도 하시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6만 8천 개 경당이 있는데 2만 8천 개 정도밖에는 식당을 이렇게 못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네. 보통 3.1 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저 원국 반국 경로당에서도 이걸 계속 먹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잘 먹어야 하면 건강해지지 않냐. 그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것은 점차 늘려가려고 합니다. 3.6일에서 뭐 4일, 5일, 6일, 크게는 7일까지도 늘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2만 8천 개면은 사실 4만 개 정도는 이게 조리실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갖춰가지고 여기도 조리를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또 하나는 지금 노인복지관이 한 400개 있습니다. 370개는 안에 식당들이 있거든요. 네네. 보통 4,000원쯤 하는데 뭐 때로는 1,000원씩 2,000원 제공을 하고 계시죠. 여기도 나머지 30개도 빨리빨리 하고 또 하나는 집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빨리 해서 도시락도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먹는 게 가장 중요하십니다. 네. 과학 기술이 뭐 진보되는데 따라가지 못해서 소외된 노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뭐 당장 뭐 좀 간단하다 그러네. 대표적인 게 인터넷 뱅킹이나 교통 애플리케이션 혹은 식당 키오스크 뭐 이런 거 어려워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맞습니다. 예, 예. 이런 것들도 어르신들이 좀 더 생활에 활용할 수 있게 도와드릴 방안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노인 어르신들 조사를 해보니까요. 키오스크라든지 KTX 고속도로 앱으로 끊잖아요. 60% 정도 10명 6명 정도가 불편을 느끼시고 또 현금 일춘위 같은 경우도 40% 정도는 참 힘들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애인 같은 경우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1월부터 키오스크 같은 경우에는 글자를 좀 크게 하거나 때로는 음성이 나오도록 하거나 또 휠체어 타시면 이게 좀 너무 높잖아요. 네네. 낮게 하는 걸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을 스마트 경로당이라고 그래가지고 화상 우리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런 키오스크라든지 앱을 배울 수 있는 우리 디지털 배움터를 저희가 240만 명 정도를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계속 어르신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하고 또 때로는 이게 법령을 개정해가지고 그렇게 키오스크나 그런 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노인 주거 대책은 어떻게 좀 마련을 하고 계세요? 예, 주거도 매우 중요하시죠. 저희가 여러 가지 취약 계층을 위한 우리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이 이제 잘 되어 있거든요. 네. 장애도 없게 돼 있는데 이 고령자 복지주택은 연 1,000호를 하고 있는데 3,000호까지 이제 확대를 금년부터 하게 되어 있고요. 네네. 또 실버타운이라고 그래 노인 복지주택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8,600세대가 있는데 2015년도까지는 우리 분양형도 임대형 분양형이 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분양을 폐지를 했는데 우리 인구 소멸 지역에 한해서만 우리 분양형을 또 재도입하고 그 당시에 약간 뭐 문제가 있었었나요? 그때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그때는 예. 전국 어디나 되기 때문에 수도권도 될 수가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나이가 60이 넘는 분들만 오게 돼 있는데 60이
안 되는 분들도 혹시라도 하게 돼 있고 그랬군요. 예, 또 때로는 이게 너무 분양 과대한 걸 하다 보니까 이 피해를 보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가 있으면 안 되겠다. 근데 인구 소멸 지역 같은 경우 89개소인데 이런 데만 하면 좋겠고요. 제가 지난번에 고창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한 평당 한 900만 원 정도로 분양을 하는데 이게 지금 한 25평, 29평이니까 2억 5천이면 되고요. 여긴 점심,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제공을 합니다. 관리비까지 해가지고 한 사람 같은 경우는 약 100만 원 정도. 네. 부부 같은 경우 2인실인데 이거는 방 3개 있으면서 150만 원 정도면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우리 실버타운이 상당히 좀 고급화되고 고수생 위주로 되어 있긴 한데 앞으로는 정말 한 2억 5천 정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부가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하게 되면 연금 소득도 가능하거든요. 네네. 그런 걸 좀 많이 좀 우리가 좀 보급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가졌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차관님은 이 현장에 진짜 많이 다니시는 것 같아요. 가봐야 됩니다. 예, 예. 최근에 그 여성가족부 차관님하고 같이 그 다둥이 방문하셨다고 제가 기사를 봤는데 사모님이시죠? 예, 예. 되게 놀랐겠어요. 그 당사자들은. 예, 저희가 지금 두세 번째 만나는 것인데요. 네네. 그분이 이제 아이 4명을 첫 번째로 이렇게 순산한 그런 가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5월달에 한번 원래 3월 16일 날이고요. 뵙고 지난 금요일인가요? 가서 저희가 우연하게 이렇게 가서 축하를 해줬는데 저희는 원래 비공개로 했는데 우리 어머님께서도 그걸 인스타그램에 올리셔가지고 그러니까 그 보도가 가족 측에서 됐습니다. 밖에다 알렸다면서요. 아이고, 저도 그래서 이제 뭐 다행히 그 기사를 접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예, 예. 어르신들 몸이 아파도 병원이나 시설보다 가족이 있는 집에서 노년을 보내고 싶어 하십니다. 지난달에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제 통과했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예, 지난 2월 달에 통과를 했는데요. 저희가 어르신 70% 정도를 조사해 보니까 네. 거동이 불편한 집에 있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집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나이도 들으시고 치료도 받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되겠는데요. 예. 그 절차는 이렇습니다. 우리 돌봄이 필요한 노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사무소라든지 그런 데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종합적으로 그 상태를 이렇게 간호사라든지 가서 판정을 해가지고요. 이분이 꼭 병원에 가야 되겠다면 요양병원으로 또 요양을 받을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요양시설로 그것도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재택치료를 해가지고 해드리게 돼 있고요. 아니면 또 일상생활 지원이라는 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상계동에 가보니까 그 재택치료라고 해서 옛날에 왕진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네. 의사 선생님께서 직접 환자한테 가시는 건데 가서 보니까 우리 할머니 어머니들께서 이렇게 침대에 이렇게 누워 계세요. 이렇게 막 돌리는 침대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지금 한 번 갈 때마다 한 14만 원 정도가 듭니다. 네네. 그냥 보증부담금이 이제 30%이기 때문에 3만 5천 원인데 이것도 너무 큰 부담이다. 의사 선생님께 오시는 건 좋은데 그래서 이걸 얼마 정도 필요하냐 했더니 예. 약 2만 원 정도면 좋겠다 그러셔가지고 제가 이번에는 이것을 15%를 해가지고 19,000원 정도 본인 부담 낼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바꿀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큰 문제가 요양병원 이제 간병비 부담이거든요. 예. 그래서 간병비 지원에 관한 대책 지금 어느 수준까지 와 있습니까? 시범 사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달 평균으로 370만 원 정도 된다는데 네. 40, 50대의 소득이 한 60%가 넘거든요. 그래서 금년 4월부터 저희가 20개소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1,200명을 저희가 한번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네네. 해본 다음에 어떻게 대상 환자를 할 것인지 또 얼마를 또 본인 부담해야 될 건지 그런 거를 결정을 해서 본 사업은 한 27년부터 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들어보니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도 대폭 확대한다. 요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간병인이 없는 우리 종합병원을 모토로 2015년도에 출발을 했고요. 네. 현재도 한 77만 7천 병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한 250만 명 하고 있는데 27년에는 400만 명 정도를 이렇게 저희가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네. 주로 좀 경증 환자들이 많이 있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중증 환자 중심으로 하고 또 치매 환자 중심으로 하고요. 때로는 지금 병원 가면은 2개 병상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앞으로는 전체 의료기관을 다 간호병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다 보면 여기도 급성기 병원이지만 상종이지만 간병인이 필요 없는 그런 병원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노인하면 딱 두 가지 떠오르는 게 간병과 사실 치매예요. 그래서 이제 치매입니다. 노인 예.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노인 치매인데 복지부가 파악한 치매 노인 실태랄까 앞으로 그 대책이랄까 어떤 게 있습니까? 치매 노인이 전체는 10%입니다. 98만 명 정도가 되겠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여기서는 치매 환자를 빨리 발굴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치매환 센터에서 이거를 지금 예방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치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시로 가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방문해주고 점검해줘야 되거든요. 치매 환자 주치의를 저희가 이제 할 계획으로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치매라는 용어를 좀 바꾸려고 합니다. 네네. 치매가 어리석을지 어리석을 매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도 일본도 인지증이라고 바꾸고 대만도 실지증이라고 바꿨습니다. 원래는 치매를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많이 나온 것이 인지 저하증이라든지 또 인지병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 저희 정신분열증도 지금 조현병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명칭을 곧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법 개정 사항입니다. 뭐 집을 못 찾아가고 그러기도 하는데 안전 대책이 중요할 것 같아요. 치매 노인들은 또. 예, 이거 보면 치매론께서 나오긴 하셨는데 집을 못 찾아가셔가 철원에 가신 경우도 그러기 때문에요. 네. 첫 번째는 어르신에다가 인식표를 달아드려 가지고 바로 119를 할 수 있도록 하게 되겠고요. 예. 두 번째는 치매 체크 앱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치매 환자의 핸드폰하고 보호자 핸드폰을 하게 되면 서로 어디 있는지를 아시게 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배회 감지기라고 하죠. 목걸이라든지 또 손에 달게 되면 바로 위치 파악할 수 있는 이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라도 어디 가더라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해볼 계획입니다. 네. 시간이 얼마 없지만 한 질문 3개 더 해보겠습니다. 2028년부터 혼자 사는 노인 인구가 젊은 싱글족 인구 역전할 것이라고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홀몸 노인 대책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독거노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한 지금 전체 어르신들의 21%입니다. 한 지금 200만 명쯤 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는 응급 안전 서비스라고 그래가지고 네. 댁에서 바로 누르게 되면 119가 뛰어올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노인 밭중 돌봄 서비스 55만 명 정도 되겠는데 그 노인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서 말벗도 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우유라든지 신문 배달 서비스가 있습니다. 우유를 이틀에 2개씩 넣어드리는 겁니다. 이틀에 한 번씩. 그래서 이거 잘 드셨으면 잘 계시는구나. 그런데 이거 안 드셨으면 다 빨리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안전 체크의 어떤 그 방식이네요. 그렇습니다. 양질의 노인 일자리 확충 대책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자리를 하셔야만이 건강하시고 소득도 늘게 되고 있는데요. 금년에 103만 개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전년보다 14만 7천에 늘렸는데 여기는 앞으로도 노인의 10% 정도를 일자리를 수로 제공을 해서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요. 하다 보니까 월 17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고 약 7만 원 정도가 또 진료비가 덜 절드는 효과가 그렇군요. 있습니다. 많이 늘려야 됩니다. 네네. 자, 좀 서둘러서 하다 보니까 한 1분 반 시간이 남았습니다. 지금 지난 1월 초에 이길 차관님이 전종철의 전격 시사에 출연하셔서 폐지 수집 노인 대책을 설명해 주시면서 전수 조사를 해야겠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예, 했습니다. 그 예. 이후에 뭐 조사 결과가 나왔는지 대책이 마련됐는지 예. 궁금한데요. 2월부터 한 달간 해보니까 한 10,000명 정도가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10,000명 정도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 네. 지금 그 노인 일자리 보통 한 29만 원 정도 드리게 돼 있거든요. 이런 걸 제공을 해서 하고 있고요. 이 다양한 사례가 지금 돼 있고 나머지 한 3만 명 정도의 노인에 대해서도 바로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사신 노인들에 대해서 큰 일을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예. 정말 우리 정부가 효도하는 정부가 되겠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뭐 시간 한 1분 남았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71세까지는 건강하게 살고 그다음에 한 13년을 아프게 산다. 아프십니다. 예, 예. 상당히 긴 기간이잖아요. 긴 기간입니다. 예. 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서 한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 주세요. 예. 아픈 노인들에게 이렇게 하겠다. 아픈 노인들은 사실은 병원에 가는 것보다 집에 있는 게 제일 좋으십니다. 그래서 네네. 병원에 퇴원하게 되면 바로 아픈 노인들에 대해서 때로는 왕진 의사가 가기도 하고 방문 간호 이런 걸 통해서 충분하게 어르신들을 재택에서 잘 돌볼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됩니다. 지금 비어 있는 것은 바로 재택으로입니다. 그걸 널리 확대하겠습니다. 재택을 널리 확대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었습니다. 차관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종철의 정격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신혜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 늘봄학교를 아시나요? 그동안 아이가 돌봄 교실에 탈락하면 어쩌나 걱정 많으셨죠? 올해 초등학교 1학년부터 희망하는 학생 모두 매일 2시간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늘봄학교는 학교 수업이 끝난 오후 시간에도 함께 운동하고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누구나 누리고 모두가 만족하는 늘봄학교에서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세요. 늘봄학교 캠페인은 교육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장관 조경입니다. 수술실, 중환자실, 응급실에서 땀 흘리는 전공의들은 우리 의료의 미래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밤샘이 일상화된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수련과 진료 모두에 집중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그 시작으로 정부는 올해부터 36시간 연속 근무 축소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수련의 질을 높이고 전문의도 늘려 전공의 과도한 업무 부담도 줄여가겠습니다. 실력 있는 의사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 신재생에너지 기자단의 부단장을 맡고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기후에너지 시스템 공학 전공 이지혜입니다. 기후변화라는 문제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이다 보니까 기업과 정부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우리 개개인들은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닥친 현실에 너무 우울해하지 말고 내가 평소에 할 수 있는 것들 조금씩 하다 보면은 저는 정말 언젠가 변화가 크게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전국 각지 대학교 축제에서는 축제 현장 이곳저곳에 아무렇게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어요. 생각해보면 우리도 축제에서 쓰레기를 버리려는데 쓰레기통이 꽉 차 있어서 난감한 경우가 많잖아요. 축제 부스에서도 일회용 젓가락, 일회용 접시, 비닐봉지 이렇게 일회용품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요. 그러니까 집에서 미리 개인용 수저나 그릇, 텀블러, 에코백을 챙겨가서 일회용품 배출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개인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를 몸소 느꼈고요. 저도 한 번이라도 더 텀블러를 챙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일상 속에서 소소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핫팩 많이 사용하시죠? 택배에 딸려오는 아이스팩 속에 있는 물을 버리고서 그 안에 귤 껍질을 잘게 잘라서 넣은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40-50초 정도 돌리고 나면 1시간 동안 온기가 지속되는 귤 껍질 핫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귤 껍질 그냥 버리지 마시고 핫팩으로 한번 활용해 보세요.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은 우산 하나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오후부터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고요. 어제보다 기온도 낮아지겠습니다. 어제는 올 최고 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았고요. 서울도 23.4도까지 올랐는데 오늘 낮 기온은 14도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9도가량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 사이 전국 대부분 비가 오겠습니다. 지금 아침부터 강원 영동에 비 예보가 들어있고 오전에는 전남 해안으로 확대됩니다. 오후부터 그 밖에 전국으로 내려서 대부분 내일 오전 중에 그칠 전망인데요. 일부 내륙이나 강원 영동을 포함한 산지는 내일 낮이나 오후까지 지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남부지방으로도 내일 낮까지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예상 강우량 보면 대부분 5에서 40, 제주는 20에서 60, 제주 산지 80mm 이상이고요. 강원 태백과 산지는 대설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오늘 밤 발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일까지 최고 15cm 이상의 눈이 내리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14도, 대전, 대구, 부산 13, 광주 15, 강릉 9도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크게 낮아지겠습니다. 평년 수준이 되겠지만 기온 차이가 어제에 비해서 워낙 많이 나서 좀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오늘 대기질 무난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12.5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종철의 전격 시사. 전종철의 전격 시사는 4월 총선 출마자 릴레이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경기 부천을 국민의힘 박성중 후보를 인터뷰한 데 이어서 이번 주엔 민주당 김기표 후보, 새로운 미래 서른 후보를 차례로 인터뷰합니다. 오늘은 민주당 김기표 후보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김 후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부천시 국회의원 후보 김기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출마의 변부터 여쭤볼게요. 왜 경기 부천을에 도전장을 내셨습니까? 저는 부천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법대를 가서 검사 생활도 했고 변호사로서 활동을 했는데요. 네. 청와대 비서관까지 했습니다. 그것이 다 오로지 부천이 저를 길러준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언젠가는 부천에 그것을 환원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윤석열 정부가 저렇게 무도하게 일을 하는 것을 보고 내가 이게 결심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부천을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그 선거구 현장에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현장 분위기 어떠세요? 예, 지하철역에서 지금 시민들을 만났는데요. 현장 분위기는 아주 뜨겁고 무엇보다도 부천 시민들의 민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정권 심판에 대한 열망이 매우 뜨겁고요. 또한 그동안 지역에 계셨던 다선 의원에 대한 어떤 피로감이나 실망감도 있어서 저에 대한 응원과 지지가 크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총선 당일표로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세요? 네, 저는 이제 이런 분위기가 총선 당일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고 오히려 민주당 후보만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사람들이 더더욱 시민들이 생각해 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더 오히려 표가 더 결집할 것이다. 지금보다 더 결집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전망하시고요. 네, 그리고 네. 이제 부천 을지역의 핵심 현안이 뭡니까? 부천 을지역은 무엇보다도 부천 을지역을 한정하지 않고 부천은 지금까지 기존에는 인구 100만을 바라보던 도시에서 현재는 80만 밑으로 떨어져서 쇠락해가는 듯한 어떤 그런 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역구도 4개 지역구에서 3개 지역구로 축소되는 굴욕을 겪었는데요. 네. 부천 전체의 발전 동력을 무엇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지하게 돼야 되고 그것이 가장 첫 번째의 큰 어젠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재건축 문제라든지 제1외곽 순환도로 수도권 순환도로의 정체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늘상 제기돼 왔고 그것에 대한 현안, 그것에 대해서 해결책은 늘상 고민하고 해결될 문제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김기표 후보의 1호 공약 뭡니까? 저는 지금 현재 아까 얘기했던 부천의 경제발전 동력 그것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성동 영상문화단지가 있는데 그것을 부천이 향후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부천을 먹여 살릴 먹거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의료 복합단지를 추진하는 것이 맞겠다. 의료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어떤 먹거리이고 부천은 지리적으로 김포공항 그리고 인천국제공항과 가깝기 때문에 외국으로부터의 어떤 의료 수요 그다음에 국내에서의 의료 수요를 다 같이 감당할 수 있는 굉장히 교통적으로 볼 때 훌륭한 지적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글로벌 의료 복합단지를 추진한다면 부천이 재정 자립도도 높여지고 훨씬 발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당은 민주당이 종북 세력의 숙주 역할을 한다 뭐 이런 비판도 하고 있고 일각에선 진보당과의 연대가 중도 확장에 도움이 안 될 거다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후보님께서는 진보당 후보와의 단일화가 표심 확장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세요?
이번에 뭐 부천시 을 같은 경우는 진보당과 민주진보 단일 후보가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 됐고, 그다음 국회의원 후보가 됐고, 시의원은 이제 진보당의 이종문 후보로 결정이 됐는데요. 종북 세력의 숙주나 이런 표현 자체가 굉장히 뭐 시대에 너무 뒤떨어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어떤 비판을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은 뭐 정치적으로 저희들이 대응할 가치를 느끼는데, 종북 세력 운운하는 것은 뭐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번 총선의 어떤 큰 어젠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윤석열 정권이 했던 2년 동안의 실정, 너무나도 어이없는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한 심판. 그래서 국민들과 우리 유권자들, 시민들께서는 2024년 4월 10일만은 기다려왔다고 생각합니다. 며칠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4월 10일에 투표로 심판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후보님은 첫 선거이고요. 경쟁 후보들은 현역 국회의원들입니다. 국민의힘 박성중 후보는 도시행정 전문가임을 강조하는 구청장 출신 재선 의원, 새로운 미래 서른 의원은 부천에서 3선을 한 5선 의원입니다. 김 후보님은 유권자들에게 어떤 점을 호소하시겠습니까? 부천은 지금까지 수많은 정치 선배들이 계셨지만 부천에서 실질적으로 자라난 사람은 없었다고 제가 이렇게 거의 없었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부천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온전히 나온 사람이고 저의 어떤 초중고 선배, 후배, 친구들은 다 부천 곳곳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에게 주는 어떤 얘기들은 부천의 일상들, 부천의 문제점들, 부천이 나아가야 될 방향들에서 굉장히 적나라한,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들이 많이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제가 창의적인 어떤 능력을 발휘한다면 다른 후보들보다 훨씬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검사로서, 변호사로서, 또 청와대 비서관으로서 활동했던 그런 경험들도 여러 가지 부천 발전, 그리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아주 크게 쓰일 것이라고 그렇게 자부해서 제가 가장 부천과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적임자다 이렇게 합니다. 네. 민주당을 탈당한 서른 후보의 득표 의혹에 따라서 후보님 표가 좀 갈릴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 전 민주당 당원이었던 서른 후보의 득표율, 잠재력은 어떻게 보세요? 서른 후보님께서는 여기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3선 의원을 하셨고 정치적으로도 대선배님이십니다. 그런데 부천 시민들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도랄까요? 그런 것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 적임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민주당 후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민주당을 탈당해서 다른 당의 후보로 대신 서른 의원님에게는 그렇게 큰 표가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또 더더욱 제가 민주당 후보로서 유권자들의 어떤 마음을 얻기 위해서 더더욱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더 다할 것입니다. 네. 지난주 박성중 후보와 인터뷰에서 나왔던 내용 여쭤볼게요. 네. 김 후보님이 박성중 후보를 향해서 서울에서 컷오프 당에 내려온 부천과는 무관한 사람, 재선 국회의원으로 전문가인 척하는 사람이라고 말한 데 대해서 김 후보야말로, 이제 여기부터 이제 박성중 후보 얘기입니다. 김 후보야말로 문제가 많다. 60억짜리 건물 사면서 56억 대출받은 건 검사나 반부패 비서관 직위를 이용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좀 해주세요. 일단 서울에서 그렇게 갑자기 내려온 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그런 네거티브나 흑색선전일 것이라고, 흑색선전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말씀하시는 건 사실관계부터 좀 전혀 다르고요. 제가 이제 검사나 반부의 비서관 시절에 어떤 있었던 일 자체도 아니고 그런 공직이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일로 인해서 그 전에 그 보수 언론이나 이에 동조하는 보수 당에서, 보수 정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흑색선전을 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나중에 수사까지 다 받아서 다 혐의 없음 처분됐고, 제가 했던 것이 부동산 투기도 아니고 제가 했던 어떤 주장이 다 맞다고 이렇게 판단된 사안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옛날에 다시 그때 흑색선전했던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어떤 방송하면서 마치 현재 진행형이냐, 마치 실제 그런 것이냐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좀 문제가 있는 행위라고 보고 있고요.
선거는 어떤 정정당당하게 미래와 포지티브 방식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60억짜리 건물 사면서 56억 대출 받은 거 요 팩트 자체도 조금 문제가 있나 보죠?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56억 대출도 숫자도 한번 정확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상대방을 근거 없이 상대방을 공격하려면 팩트도 확인해 보시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56억 숫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부동산만 제가 국회에 신고할 때 81억이 넘게 신고하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할 건 더더욱 아니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네거티브나 이런 것을 할 자료가 없어서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네네. 부천의 선거 풍토를 위해서 그냥 안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게 선거를 치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치도 오래 하신 분이. 네네. 그 질문 약간 관련되는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 임명 3개월 만에 이제 그 사의를 표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때는 어떤 문제 어떤 일 때문에 그러셨죠? 이게 지금 말씀하신 박성중 의원이 말씀하신 그때 부동산 투기가 어떻고 해서 그때 방송에서도 계속 연일 방송이 되고 했었는데요. 제가 그때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검증했을 때하고 전혀 한치도 다를 바 없는 사실을 이게 이제 그렇게 악의적으로 대선이 1년 정도 남은 시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악의적으로 그렇게 이제 방송이 됐고 주장이 돼서 저는 여러 가지 계속 있으면 향후 어떤 대선 구도나 대통령님께 누가 될 것이다 생각해서 자진 사퇴를 한 것인데요. 네. 그 후에 그것과 관련해서 실제로 수사까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루어져서 제가 굉장히 억울했다는 것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억울함이 드러난 이후에는 전혀 방송도 되지 않고 해서 저는 나름 좀 뭐랄까요 유감인 그런 사건입니다. 네. 그리고 박성중 후보가 김기표 후보님 발언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라면서 중앙선관위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하고 서울경찰청에도 고발했다.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이거는? 저도 정확히 고발했다고만 이제 들어서 어떤 내용으로 고발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컷오프라고 얘기한 것, 제가 이제 SNS에 컷오프 당해서 내려온 분이라고 표현한 것. 전략 공천이냐, 컷오프냐,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런데 공천 배제라는 것이 컷오프라고 통상 쓰이는 것이고, 저는 박성중 의원께서 지금 그때 서초 을에서 공천받지 못하고 부천시로 내려온 것 자체가 제가 알고 있는 컷오프입니다. 그래서 컷오프라고 표현한 것을 고발이라고 했다고 해서 제가 굉장히 뭐랄까요 황당했던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건 조사받고 하면 너무 어이없는 고발이라는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박 후보 주장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김 후보님께서 이재명 대장동 변호사 경력으로 공천받았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예, 그거야말로 이재명 대장동 변호사 경력으로 공천받았다는 것은 아마도 제가 이재명 대표와 관련 저는 이제 정확히 말하면 김용 부원장 사건을 변호했는데요. 네네. 그것 때문에 공천을 받은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그거야말로 또한 말이 안 되는 것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부천에서 나왔고 그다음에 그 사건을 맡기 전부터 부천에 내려와서 변호사 업무도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정정당당하게 공천 경선을 거쳐서 제가 됐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나 사실과 다른 얘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이제 당 현안으로 좀 넘어와 볼게요. 네. 서울 강북 을 공천 돌고 돌아서 결국 친명원의 한민수 대변인이 전략 공천됐습니다. 앞서서는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이 중도 하차했고 그다음에 재경선에서 이긴 조수진 변호사가 과거 성범죄 가해자 변호와 2차 가해 논란으로 이제 사퇴했고요. 근데 이제 한민수 대변인은 강북을에 전입 신고가 되지 않아서 거기 이제 투표권은 없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여당에서 뭐라고 이제 비판을 했냐면 친명 패권의 결정판 제명 삼천지교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까지 박용진 의원을 배제해야 하냐 이런 지적도 당 일각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제가 박용진 의원님 그 강북을 사정에 제가 밝은 건 아닙니다만은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박용진 의원께서는 아마 하위 10%에서 감점을 받으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당 시스템상 그런 평가를 받았다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뭐랄까요, 민주당의 후보로서는 조금 부적합한 면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선을 2번 했는데 여전히 선택을 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지나치게 박용진 의원에게 어떻게 한 어떤 경선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네. 다만 이번 과정에서 이제 공천을 받았던 분들이 과거의 어떤 발언 논란이나 다른 기타 사정으로 낙마랄까요? 하게 된 것은 좀 당 시스템상 좀 점검하고 그것이 이제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만은 그런 향후에 그런 것을 개선해가는 작업이 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세종갑 이영선 후보는 부동산 갭 투자 의혹 재산 축소 신고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됐습니다. 사실 언론에 알려지기 전에도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 이게 조치를 한 건데요. 아무래도 부정적 영향이 확산되는 거 차단하기 위해서겠죠? 네, 그건 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것은 뭐 부정적 영향 그런 선거에서는 당연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후보가 결정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맞지 않다면 당연히 조치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관련 말 한 두 가지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경기 북부에 대한 재정 대책 없이 분도를 시행하면 강원 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그러니까 동도 서도 뭐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전락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국민의힘은 강원도가 그저 전락할 변방이냐며 사과 요구했고 이 대표는 이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은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확히 제가 요새 때문에 바빠서 알지 못하는데요. 아마 원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당연히 재정적인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분도를 서두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를 원론적으로 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재명 대표가 이번 총선을 신한일전으로 규정하고 친일 심판론 부각했습니다. 그랬더니 국민의힘은 이를 뭐 제2의 건국전쟁으로 규정하고 이 대표의 셰셰 발언을 겨냥해서 대중국 굴종 인식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이런 일련의 과정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게 지금 셰셰 발언을 했다고 대중국 굴종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비판할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국어 한다고 중국 굴종이면 뭐 다른 언어 하면 다른 데 굴종인 것인지 대꾸할 가치가 별 크게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요. 다만 윤석열 정부가 중국과의 어떤 외교에 있어서 굉장히 큰 저는 이제 방향이 잘못된 면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 경제적으로 많은 타격이 있고 주위의 사람들도 중국 관련해서 사업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다만 셰세 발언을 했다고 해서 대중국 굴종 인식이다 이런 거를 논할 것이 아니고 다만 지금까지 했던 중국과 외교 문제 이런 것을 다시 되짚어보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국 혁신당이 예상외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님 보시기에는 조국 혁신당의 약진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득입니까? 실입니까? 정확히 제가 그거는 판단하기 좀 어려운데요. 일단 조국 혁신당의 어떤 돌풍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성향의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비례 의석수가 좀 주는 문제 이런 것은 있지만 또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어떤 대치각이랄까요? 그건 또 정확하게 쓸 면이 있어서 일장일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또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대체로 윤석열 정권 심판에 동의하는 분들일 것 같고요. 다만 거기서 이제 그동안 윤석열 정권을 통해서 조국 일가가 거의 도륙되다시피 한 그런 어떤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든지 과도한 어떤 그런 수사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분노 이런 것들이 결집되는 것으로 보여서요. 저는 어찌됐든 뭐 득과 실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김 후보님은 문재인 정권 주요 공직자 출신이시니까 추미애 하남갑 후보가 한 방송에서 받은 질문을 후보님께도 해볼게요. 질문은 뭐냐면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찐 공신은 이게 질문입니다. 1번과 2번이 있어요. 1번은 윤석열 검찰총장 체급 키워진 추미애 장관, 2번은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문재인 전 대통령. 참고로 추미애 후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1번, 2번 객관식에 꼭 답이 다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도 일을 열심히 하시고 다 열심히 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 그런 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번, 2번 중에 제가 답을 더 고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이번 총선에 임하는 각오와 22대 국회 입성하게 된다면 어떤 정치하고 싶은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대학교 시절부터 살아오면서 사람이 사는 사회는 소수라는 이유로 약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 이것이 일관되게 제가 가져온 가치관이었습니다. 네. 저는 국회에 되면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부천시의 발전과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정권 심판과 견제에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기 부천을 민주당 김기표 후보였습니다. 후보님 감사합니다. 예, 김기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 관련 소식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 있는 공연장에서 무차별 총격 테러가 발생해서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시점은 지난 22일 지난주 금요일이었고요. 네. 그 모스크바 북서부에 있는 크로코스 시티홀이라는 이런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여기에 이제 록밴드 공연이 있었는데 러시아 록밴드인 피크닉 이 공연이 있었고요. 이 테러범들이 여기에 이제 시민들이 한 7,000명이 있었는데 총기로 난사를 하고 그다음에 건물에 불을 지르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사망자부터 짚어봐야 되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체크해봤을 때는 133명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137명으로 사망자가 늘었고요. 부상자도 계속 늘어가지고 오늘 180명 정도의 부상자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색 작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망자도 늘고 있고 부상자도 늘고 있고요. 또 특히 안타까운 거는 부상자가 사망자가 되는 사례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망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사건 상황을 좀 순서대로 보면은 일단 공연장 로비에 4명의 괴한이 걸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자동 소총으로 난사를 했는데 현장에 아까 7,000명 정도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린이 포함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록밴드 공연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콘서트홀에 들어가가지고는 객석을 향해서 또 총을 난사를 했고요. 한 20분 정도 민간인을 공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막탄을 던진 다음에 화장실, 비상계단 이제 숨어 있는 사람들 구석구석 찾아가가지고 사살을 했고요. 이 생존자의 표현으로는 테러범들이 산책하듯이 다니면서 사살을 했다. 이런 증언도 나왔어요. 네. 그리고 더 끔찍한 거는 이제 영상도 지금 IS에 의해서 일부 공개가 됐는데 이렇게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들을 상대로 흉기로 찌르는 이런 장면도 또 나왔고요. 공연장 구석구석을 이제 다니면서 이나물질 이제 불을 지르고 그러다 보니까 또 폭발도 일어났거든요. 보니까 이제 그냥 불만 지른 게 아니고 폭발물도 좀 사용을 한 걸로 이제 폭탄도 사용한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색도 계속 오래 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러시아 군, 경찰, 소방이 바로 출동을 하긴 했는데 한 700명 정도가 현장에 투입이 됐거든요. 근데 화염도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연막탄도 뿌려놨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인명구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사상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푸틴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했거든요. 특히 어제를 국가 애도의 날로 선포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야말로 아비규환 아수라장이 따로 없는데요. 극단주의 무장 세력 IS가 테러 배후를 자처하고 나섰죠? 네. 지금 러시아 수사당국이 일단 11명을 체포해놨거든요. 이 4명의 핵심 용의자가 있었는데 이 중에 한 명이 한 달 전쯤에 전도사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익명인 거죠. 이런 활동하는 신원 미상의 인물이 범행을 지시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범행 대가로 150만 루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2,100만 원 좀 넘는 돈이거든요. 이 돈을 받기로 했다라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대로 IS 쪽에서 자신들이 했다라고 하면서 범인들 사진, 범행 영상 이런 것들을 올렸는데 특히 구체적으로는 이제 IS의 아프가니스탄 지부 중에 호라산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자신들이 우리가 했다 이렇게 테러 배후라고 밝힌 상태예요. 이 호라산이 어떤 단체인지 간단히 좀 짚어보면은 가장 폭력적인 단체입니다. 뭐 가장 이게 폭력적이고 극단적인 투쟁을 벌여야 된다 이런 사상 자체를 갖고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2021년 8월에 있었는데 그때 카불 국제공항에서 자살폭탄 테러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미군 13명하고 민간인 170명이 숨졌어요. 이번 테러 규모하고도 거의 비슷한데 당시에 이걸 계기로 자신들의 존재감을 알렸고 그리고 미국도 이미 호라산일 거다 이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왜 러시아를 공격을 했느냐, 호라산이. 왜 러시아냐 이거죠. 네, 이것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이 호라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군이 꾸준히 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하고 손을 잡고 이 반군하고 반정부 인사들을 탄압했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이제 자신들을 많이 공격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난 3일에도 이제 인구세티아 이 자치공화국이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무장대원 6명을 러시아가 사살했는데 여기가 이제 아마도 이제 IS 소속인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즉 여기에 대한 보복, 응징이라는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IS가 자신들 소행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배후로 지목을 했어요. 맞아요. 지금 연방안보국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거는 이런 겁니다. 용의자들이 범행을 하고 나서 차를 타고 도주해서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으려고 했다라는 거고 또 하나의 근거는 이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측하고 접촉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예 쐐기를 박은 거는 푸틴 대통령이 아까 대국민 연설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그 주장을 그대로 반복을 해요. 용의자들이 우크라이나로 갔고 우크라이나 쪽에 이제 국경을 넘을 그런 창구도 마련을 해놨다. 그러니까 아예 지금 범인으로 지목을 해놓은 그런 상태고요. 이제 분석을 좀 해보자면은 두 가지 포석이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 입장에선 이게 엄청난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수도 한복판에서 이런 초대형 테러가 발생을 한 거잖아요. 책임론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늘 러시아 내부 안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왔는데 이게 훼손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다가 그 책임을 돌리게 된 거고요. 즉 이렇게 되면은 우크라이나한테 뒤집어 씌울 수가 있고 그다음에 내부 책임도 돌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여론이 러시아에 대해서 별로 좋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혹시 우크라이나가 그 배후다라고 하면은 그 러시아보다는 우크라이나, 즉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 세계 지지를 좀 약화시킬 수 있는 이런 전략이라고 지금 미국 쪽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크라이나는 당연히 반발하고 있는데 뭐 터무니없는 얘기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특히 우크라이나에선 또 더 강하게 나와가지고 이거 러시아 자작극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또 시점이 그 러시아 대선에서 푸틴이 승리한 거의 직후에 해당하는 시점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 테러 미국이 사전에 경고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미 백악관의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이미 이번 달 초에 이제 모스크바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정보가 나왔더라고요. 콘서트장을 포함해가지고 대형 모임이 있는 곳에 어떤 테러리스트의 공격이 있다 이런 계획을 미국 정부가 입수를 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좀 되게 굉장히 이례적이었던 건 러시아 당국에도 이 정보를 공유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알려줄 테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예고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예 공개적으로 또 입장이 나온 적도 있는데 이거 이제 자국민 보호 때문에 그랬는데요. 지난 7일에 그 러시아 미국 대사관이 성명을 냈는데 콘서트 포함해가지고 이런 공격 계획이 있다라는 보고를 받았으니까 미국인들은 공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대피해라. 그러니까 자국민 보호하려고 아예 공식적으로 입장까지 내놓은 거죠. 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러시아는 별다른 대비를 안 했던 건데 러시아 측의 반응은 이런 거였어요. 이거 러시아 불안하게 만들려고 협박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좀 안이하게 대처를 했던 겁니다. 네. 이번 테러 계기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 강화할 거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죠. 시간이 한 30초 미만 남았습니다.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그 러시아가 입장을 내놓기도 했고 특히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개입이 확인되면 그들 모두를 색출해서 무자비하게 처단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즉 이제 전쟁의 동력으로 삼겠다 이런 움직임이 러시아 내부에 있는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 2부 순서 마치고 3부가 이어집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그리고 성기영은 경제쇼.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여러분을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 주말 오후 5시 5분 정보를 업그레이드한 성기영의 경제쇼 플러스. 일주일 내내 함께 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종철의 전격 시사. 매주 월요일에는 두 분의 여성 변호사와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합니다. 품격 토론 강전의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신유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전의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총선 후보 등록이 끝났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인요한 국민의 미래 선대위원장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비례정당 선거 지휘할 파트너로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을 이제 내세운 건데요. 시너지 효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인요한 카드 어떻게 보셨어요? 어느 정도는 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예상하고 있던 인선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 전 혁신위원장이죠. 예전부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계속적으로 뭐 함께 하자는 그 제스처들이 있었고 지역구 출마는 본인이 뭐 가족들의 반대로 고사를 하면서 결국에는 비례대표 쪽으로 이제 기울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위성정당 형태로 당이 나누어지긴 했지만 국민의 미래에서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국민의 미래에서 비례 후보를 지금 나왔습니다만 그 중에서 선대위원장급으로 국민들께서 아실 만한 인물이 사실은 인요한 혁신위원장 정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한동훈 위원장이 어떠한 원톱 체제로서 처음에는 한동훈의 어떠한 개인기 그리고 당정 간의 갈등을 잘 마무리했었던 모습들 이런 걸로 지지율이 계속적으로 올라갔지만 혼자서 이 총선을 마무리까지 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인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국민의힘 측에서도 결국에는 나경원 전 의원, 원희룡 전 장관 이런 분들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국민의 미래 쪽에도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하게 된 것인데 저는 되게 잘된 인선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새로운 얼굴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가능하다면은 국민의 미래 측에서 조금 더 지금 뭐 비례로 들어가 있는 분들 중에서 국민들께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 조금 더 국민들의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참신한 사람. 네. 이런 분들을 뭐 지금 그 국민의 미래에서의 대변인이라든지 꼭 선대위원장이 아니어도요. 이렇게 국민들께 얼굴을 보이고 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들이 있거든요. 그런 형태로 조금 더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국을 누비면서 이제 총선을 진두지휘하는데 이 과정에서 예전에는 한편으로는 민주당만 상대하면 됐다 하면은 이제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포위되는 뭐 반윤 체제가 포위되는 다른 정당들이 나오면서 특히 이제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서는 총선이 끝나면 국회에 입성함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한동훈 특검법에 의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동안 수사를 제대로 받지 않았던 부분이라든지 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번에 수사를 받을 준비를 하고 기다려라 이런 말들을 계속하면서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에 대해서 이제 조국혁신당을 향해서 극단적인 당이다라고 비판을 하니 또 조국혁신당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밀번호가 27자리라는 그 극단적인 비밀번호를 가진 사람이라면서 그런 경우에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아서 수사를 제대로 받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야기를 안 하냐 이제 이런 공격을 계속 하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혼자서는 뭐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국민의 미래까지 다 챙기면서 선거를 진두지휘하기가 좀 벅찼던 부분이 아무래도 새로운 선대위원장 투톱 체제로 인요한 선대위원장으로 하면서 좀 더 지켜나가려는 모습이 아닌가. 왜냐하면 또 총선에서의 어떤 승패에 따라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정치적인 입지가 굉장히 이제 뭐랄까요 이제 갈림길이기 때문에 근데 총선의 책임을 결코 혼자 다 질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국민의 미래에 대해서는 인요한 선대위원장을 내세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에 이제 민생경제특위란 걸 꾸렸어요. 위원장에 유일호,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들이죠. 뭐 대표적인 국민의힘의 경제통들인데 민생경제특위 카드를 이 시점에 띄운 의미가 뭘까요? 아무래도 국민들께서 사시는 게 너무 팍팍한 거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이제 잡아야만 지금 물가도 그렇고요. 안타까운 부분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윤석열 정부의 어떤 실책처럼 물가에 대한 부분들을 민주당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이미 사실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국민들의 경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부동산도 너무 폭등을 했었고 다만 그 어려웠던 시절에 코로나19라는 사태가 터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그 이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지금 굉장히 장기화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전 세계적인 문제들이 겹치면서 그리고 게다가 작년에 날씨가 안 좋았던 부분들이 과일값이랑 야채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 뭐 서민들께서는 정말로 체감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실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못 살겠다 바꿔보자 이게 윤석열 정부만의 탓은 아니지만 국민들께서 들으시기에는 너무나 와닿는 캐치프레이즈라는 것을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 총선 과정에서 민생에 대한 부분 그리고 총선 이후에 우리가 그 정권에 힘을 실어주신다면 얼마나 열심히 할 수 있을지 우리가 정책적인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민생경제특위가 꾸려진 것이고 그리고 뭐 금융투자세에 대한 뭐 면제를 하는 것으로 지금 국민의힘은 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민생과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번 총선뿐만이 아니라 이 정권이 유지가 되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굉장히 잘한 부분이다. 그리고 뭐 유일호, 추경호 전현직 의원이 지금 임명이 되었는데 경제통으로 뭐 우리 전 국민이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많은 정책과 좋은 제언들 해서 이번 총선에 있어서 그리고 총선 이후에 우리 국민들 삶이 나아지도록 국민의힘이 어떤 방향을 제시를 할지 저는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삶이 나아지도록 하면 국민의 삶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 경제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경제통 이전에 민생경제특위 아닙니까? 그럼 민생이 뭐냐? 그럼 물가를 최소한 뭔지 어느 정도의 시장 가격이 형성되는지를 아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일 텐데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로마트 양재점입니다. 서울 양재점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 방문해서 대파 한 단 가격이 875원인데 시장을 많이 다녀봐서 아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이다.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큰 분노와 실망을 했습니다. 대파 한 단이 875원이라면 과연 그것을 농민들은 과연 농사를 지어서 팔 수 있는 가격인가?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 가격인가? 그 가격을 만들어낸 것은 뭐 정부의 지원금 그리고 하나로마트 자체의 지원금을 통해서 875원이라는 특히나 대통령이 방문한 시점에 875원으로 맞췄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자 뭐 좀 더 연장을 하겠다라고 해놓고 또 수량 제한을 하고 있는데 875원 대파 한 단이라는 가격이 정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알고 계실 텐데 다 잊지 않으셨을 거예요. 작년에 2023년에 한덕수 총리가 국회에 나와서 현재 택시비 기본 요금이 1,000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나? 그렇다면은 민생에 대해서 과연 알고 있는가? 제대로 알고 있는가? 조언해줄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에 대해서 정말 저는 좀 문제가 심각하다. 전 현직
경제부총리 이분들이 경제부총리를 지냈지만 민생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지금 대통령에게 정확한 제언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물가를 제대로 잡을 수가 있을 것인가, 파악이나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오히려 더더군다나 국민의힘에서 민생을 이야기한다면 믿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를 일단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생경제특위 이제 지금 출범한 거니까 좀 지켜보시죠. 네. 그 한동훈 위원장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공약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에서 금투세 폐지에 발목 잡는 민주당을 심판하고 국민의힘이 금투세를 폐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금투세 폐지 꺼내든 이유가 뭘까요? 이것도 역시 민생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한국에는 개미 투자자라고 부르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한 1,400만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인데 네. 이게 좀 많이 금융투자세 투자하세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네. 금융투자세라는 것이 우리가 주식 같은 거를 거래를 할 때 지금 현재도 거래세를 이미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식을 매매하면서 거기에 대한 세금들을 납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투자세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세금을 받는 이런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 것이죠. 원래는 2023년에 여기에 대해서 계속 그때 이제 시행을 하기로 했다가 당시에는 여야 합의로 25년에 그 시행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이제 원래 합의를 했었던 대로 25년부터는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입장인 것이고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해서 아예 그냥 계속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이 소득세법을 다시 개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개미 투자자의 한 명으로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예. 이거는 여야 없이 이제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이 어떠한 재산 그 축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투자로서 주식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금융투자세를 만약에 받게 되면은 투자에 대한 심리가 위축될 수도 있고 결국엔 주식이라는 것이 회사의 돈을 투자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경제적으로 전체적으로 지금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뭐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주식이 굉장히 좀 낮게 평가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금융투자세 폐지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 입장이고 이것도 정말로 민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민생이다, 개미 투자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해서 찬성이다라는 부분 좀 말이 안 되는 게 금융소득이 5천만 원 이상이 개미 투자자인가? 5천만 원 이상이 이게 소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혹시 큰 손 아니세요? 그건 아닙니다. 아주 작은 투자자가 5천만 원 이상 소득이 나오는 경우에 이 금융투자 소득세를 매기겠다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폐지하는 것인데 젊은 투자자들, 뭐 개미 투자자들이 과연 관련이 있는가? 어떻게 5천만 원 이상 소득이 나오는데 개미 투자자로 볼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투자 소득세에 대해서 폐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난 19일에 기업 밸류 프로그램 일환으로 내놓은 감세 방향입니다. 이 기업 가치를 높이겠다라는 감세 방향의 일환인데 이런 경우에 이렇게 특권층에만 소수층에게만 이익이 가는 이런 세금을 폐지한다는 것이 과연 기업에게 과연 어느 정도의 이익을 줄 것인가. 기업 가치를 높인다고 하면서 정당하게 소득 자체가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한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낙수 효과가 얼마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은 효과는 미미한데 오히려 세수 부족만 더욱 심화될 수가 있다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은 결코 개미 투자자를 위한 감세가 아니다. 이런 점을 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금융투자세라는 거는 새롭게 걷어들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기존에도 주식거래 같은 것을 할 때는 거래세를 이미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과세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떠한 뭐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는 저는 금융투자세를 폐지하는 것보다 오히려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는 예전에 우리 코로나 때 지원금을 줬던 것처럼 1인당 25만 원의 지원금을 나눠주자라는 이야기를 최근에 송파에 있는 시장을 방문한 다음에 이야기를 한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 측에서 계산을 그 했을 민생회복지원금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한 13조 원 정도가 들어간다. 그러면서 그거 추경하자라는 형태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야말로 정말로 포퓰리즘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 1인당 25만 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4인 가족 100만 원. 이렇게 딱 귀에 꽂힐 만한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코로나 때 지원금을 했었던 것도 과연 이것이 정말로 우리 민생 경제라든지 대한민국 전체 경제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왈가왈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25만 원씩을 전 국민에게 지원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재명 대표는 시장에서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그 이후에 민주당 자체에서 어떠한 백데이터 같은 것을 홈페이지에 올린다든지 왜 본인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3조 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3억도 아니고 13조 원이 아무것도 아닙니까? 저는 이런 게 문제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를 다니면서 밝힌 선심성 공약 그 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 돈을 전부 계산해 보면 900조 내지는 1000조 정도, 1000조 가량이 든다고 합니다. 이 1000조, 900조 가량이 드는 이런 선심성 공약에 대해서 이럴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 경제가 지금 어렵고 골목 상권을 살리고자 한다면 정말 모세혈관이 되는 지역 상권, 골목 상권을 살려야 되지 않느냐. 사실은 하나로마트에서 875원짜리 대파를 주면서 가격이 합리적이다, 물가가 안정돼 있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현재 시장가를 한번 살펴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게 지역 화폐로 이거를 지급할 경우에는 지역 경제, 정말 시장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말이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민생이라고 하면서 특권층, 소수층, 금융 소득이 5천만 원 이상, 주식 거래 소득이 5천만 원 이상 소득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감세를 말한다면은 오히려 그 감세로 인해서 줄어드는 세수가 4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는 민생에 결코 닿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말고 차라리 현실적으로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그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민생을 좀 더 논해보자라는 제안을 한 거지. 사실 야당 대표가 당장 어떤 예산을 발의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을 대해서 지금 추경을 바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비교해서 말씀을 하라는 것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25만 원씩 나눠주고 그 25만 원 가지고서 6개월 안에 쓰라고 하면은 가서 옷도 사 입고 누룽지도 사 먹고 이러면서 경제가 돌아가는 거 아니냐? 왜 이런 거 생각 못하냐? 그런 거 생각 못한 게 바보다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왜 그 민주당에서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까? 왜 총선을 이제 20일도 안 남겨둔 상황에서 이제 와서 이런 거 안 하는 사람 바보야라고 이야기한 것은 본인들이 바보짓을 해왔다는 겁니다. 180석을 가지고서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제안조차 하지 않고서는 총선을 20일 앞두고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매표행위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민생 토론회라는 명목으로 900조라든지 1000조 이런 금액 몇 조를 그렇게 턱턱 이렇게 쓴다는 게 그것이 바로 이게 총선에 연계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런 것 때문에 이거는 선거운동이다. 잘못된 선거운동이다라는 비판이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경기 북부 방문한 자리에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구상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 경기도가 언젠가는 분도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경기 북부 재정에 대한 대책 없이 분도 시행하면 강원 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발언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어쨌든 경기 북도로 이렇게 분도가 된다면 그것에 대한 재정이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되고 이게 바로 즉시 이행될 경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특히나 재정에 대해서는 경기 북부 저는 사실은 제가 의정부 출신입니다. 경기 북부 출신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재정이 경기 남도와 예를 들면 남도라고 분도를 가정한다고 친다면은 동일한 상태가 아닌데 그런 것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이 어려운 지역이라는 표현을 한 것이고 만약에 강원 서도로 전락할 가능성 그 부분에 대해 전락이라는 말 때문에 이제 비하 아니냐라는 걸 한다면은 과도한 표현이라면 유감이다라는 유감 표명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강원 서도로 전락 이것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그냥
제대로 된 숙고 없이 경기 북도로 분도를 하는 것 자체는 문제다. 그 지적했다는 것에 대해서 더 초점을 둬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총선이 끝나면 원샷법을 발의하겠다라고 하면서 서울로 편입을 하고 싶어하는 지역들 그리고 이제 경기도에 대해서 북도를 따로 분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법안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민주당에서는 이게 가능하냐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고양이라든지 김포, 구리 이런 곳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여기를 빼면 결국 북도에 남는 지역은 얼마 남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결과적으로 지금 민주당에서 보고 있는 포인트랑 국민의힘에서 보고 있는 포인트는 다른 건데요. 결국 그 생활권 고양시라든지 김포라든지 이런 데에서 살고 계시는 시민들의 경우에는 서울로의 출퇴근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생활권이 같은 곳은 서울로 묵는다는 것이고 경기 북도를 하겠다라는 것은 경기 북도는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군용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남아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 여러 가지로 뭐 그린벨트라든지 어떠한 개발이 할 수 없는 지역들이 있는데 이런 개발 해제를 하면서 지역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병립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게 지역적으로 적게 된다고 해서 뭐 경기 북도의 힘이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경기 북도에서 가지고 있는 이 비슷한 이슈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뭐 재정에 대한 대책이 없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형태가 아니라고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강원서도로 전락한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뭐 제로는 여지없이 말실수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거기에 대해서 바로 이제 유감을 표명을 하기는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민주당 입장에서 강원도가 현재로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소홀하게 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넘어서서 조금 더 강원도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사과 표명이 다시 한번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서울 강북 을 공천이요. 그 박용진 의원의 상대가 돌고 돌아서 한민수 대변인으로 이제 전략 공천이 됐습니다. 정봉주, 조수진 거쳐서 한민수까지 왔는데 그랬더니 여당은 친명 패권의 결정판 제명 삼천지교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박 의원 배제해야 하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일단 민주당 당원들이 선택했던 결과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하위 평가에 들었다라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밝힌 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제 강북을에서 경선을 통해서 뚫고 나갈 수 있다라고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당원들의 선택, 당원뿐만 아니라 이제 무당층 그 경선을 통해서 선택받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두 번이나 선택받지 못한 후보를 다시 전략 공천 지역으로 된 마당에 박용진 의원을 다시 그 지역 후보로 내세우는 것은 민주당 측에서는 부담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것은 당원의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여론에 부합하지 않는 점 그런 점을 고려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진 의원은 지금 이번에는 결국에는 공천을 못 받게 되었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너무 이제 싫은 감정만은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번에 그 임종서 시즌 2처럼 박용진을 이제 아웃시키기 위한 어떠한 노력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박용진이라는 인물 자체에 대해서 이분 아마 평생 정치하실 것 같은데요. 체급을 올려줬어요? 예, 인물의 체급을 굉장히 올려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박용진 의원이 이번에 원내로 들어가지는 못하겠지만 그동안에 전국적인 인지도도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올해 8월 정도 있을 그 민주당의 전당대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실에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 행정처분 유연하게 처리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서 뭐 한덕수 총리에게 유연 처리 방안 모색하라 지시했다고 합니다. 의정 갈등이 이제 장기화되니까 여당이 직접 나선 건데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굉장히 잘한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와 의료계가 지금 강대강으로 너무 가고 있는데 중간에서 국민의힘이 여기에 있어서 어떠한 대화의 물꼬를 트이게 하는 역할을 했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총선에서 우리 아까 얘기했었던 민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하나의 이슈를
이유를 생각을 하자면은 지금 의료계의 문제,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이 문제가 우리 전 국민들이 너무 이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병원을 다니시는 분들께서는 더욱 크게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요. 원래는 오늘 이제 사직서를 제출을 하기로 했었고, 그리고 내일부터 전공의들은 면허정지 처분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대 교수 협의회 측에서 한동훈 위원장이가 먼저 대화 제의를 했었고, 제의를 했지만 그 이후에 정부에서 바뀔 것이 없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대화를 철회하려고 했지만 한동훈 위원장 측에서 본인을 믿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고 해서 어제 만남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있어서 어저께 근데 이제 문제는 2,000명 증원에 대한 것, 이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저께 완전히 다루어지진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야기가 없었고, 일단은 어제 의사협의회 의대 교수 협의회 측에서 제안을 했었던 것은 이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취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좀 유연함을 제안을 했었던 것인데, 그동안에 사실 정부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대로 처리하겠다라고 했지만 한동훈 위원장이 이 이야기를 듣고 정부에다 전달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여기에 대해서 그 국민의힘과 함께 유연한 대처 방안을 지금 찾아보라라고 한 것이잖아요. 이게 한 단계 나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게 의료 문제가 언제쯤 해결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에 대화가 없었다라는 부분, 이게 처음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적인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정체를 보이고 이제는 떨어져가는 추세가 보이는 것이 이 대화가 없었다라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나서줬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당초에 의대 정원이 현재 3,000명인데 2,000명을 증원시키겠다. 그 자체가 일단은 국민들이 듣기에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이 아니었나 싶었는데, 2,000명에 대해서는 전혀 협의할 대상이 아니다, 협의 논의할 것이 아니다, 2,000명에 대해서 계속 강경하게 밀어붙이는데, 아니 정원이 3,000명인데 그러면 대학생들 뽑아놓은 다음에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일단 뽑고 생각한다라고 해서 아무런 대책 없이, 그리고 지역 의료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무렇게 없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밀고 나가는 상황에서 당초부터 이 이슈는 의대 증원 이슈에 대해서는 총선용 아니냐, 총선을 앞두고 어떻게 하면 드라마틱하게 탈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마침 총선이 다가옴에 앞서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는 건 어떠냐라는 논의를 했다. 이런 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당초 정말 의대 정원에 대해서 증원, 그리고 지역 의료라든지 공공의료에 대한 생각을 했던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신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에서 하나 좀 사실관계를 정리를 해야 될 게, 2,000명에 대해 대책 없이 한 것이 아니라 2,000명이라는 숫자는 각 의과대학에서 제출을 했었던 본인들이 원하는 숫자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월 25일 전종철의 전격시사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